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년이 밝았다고 인사를 나누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야속하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엔 이렇게 설날이 다가오면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생각에 벅차기만 했는데 이제는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은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서로를 무탈하게 잘 보내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아마 이걸 듣고 계시는 모든 주부님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집에 시집은 와서 명절에 참 서글프고 억울했던 일들이 많이 겪었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저는 어려서 일찍 공부하는 담을 쌓게 되었어요. 집에서 저에게 공부를 계속 시킬 만한 여력이 되지도 못했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공부머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빨리 독립을 해서 한 푼이라도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빠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서 저를 힘들게 키워내시는 걸 지켜본지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엄마에게 부담 주는 딸이고 싶지는 않았던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들로 어렵게 자격증 시험을 따서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식품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인지라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것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기뻤던 하루하루였어요. 네가 이렇게 고생해서 가져다주는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쓰겠니? 안 그래도 너 일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 죽겠는데. 엄마, 내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나도 딸로를 좀 해보자. 회사에서 잔뜩 혼이 나고 울면서 퇴근하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 앞가림을 하면서 지낸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던 시간들이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던 것도 5년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리매김을 한 상태였으나 매일 똑같이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은 저에게 무료함을 주더라고요. 그런 제 고충을 알았는지 회사 생활에 지쳐있던 저는 동료 언니의 손에 이끌려 한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몇 번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 언니가 동호회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걸 보니 괜히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연찮게 모임 자리에 나가봤는데 같은 관심사가 있는 모임이다 보니 다들 금세 친해지고 오래된 사이 같은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는 한 남자와 눈에 띄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항상 말끔한 차림을 하고 있는 그 남자는 커피 향이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답니다. 유정 씨는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저보다 커피에 대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는 게 안타깝다고 회사 언니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됐는데 요즘 완전 커피에 꽂혀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한두 마디 섞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동호회 바깥에서 만나는 날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오빠 동생 정도의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남자와 만나는 시간은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저희는 아주 서서히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고 그러다 결국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비슷한 면들이 있는 편이었어요. 어려서 전문대학교를 일찍이 졸업하고 남들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죠. 한 직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해서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면들이 그를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해보는 연애였지만 저에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해주었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랑은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주었죠. 후에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잠시 하게 되었는데 서로 거리가 멀어지니 애틋함이 몇 배로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가게 되면서 저희는 서로한테 깊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더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몇 년간 지켜본 것을 보니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사람을 지키려 노력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결혼까지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내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는 말은 하지 못해도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기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게. 이거 하나는 정말 약속할게. 아버지가 없는 저에게 저 말이 그렇게나 감동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마냥 꽃 같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이유보다도 제가 고졸에 집안이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또 직업도 변변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하셨어요. 내가 너 고등학교만 겨우 나온 여자 만나라고 그 고생을 해서 키운 줄 아는 모양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고작 저 정도 되는 애랑 결혼한다고 엄마 속을 뒤집어놔? 엄마, 나는 뭐 대단한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나보다 오히려 능력도 좋은 편이에요. 이미 격리 쪽으로는 경력도 훌륭하고 괜찮은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너 말 한번 잘했다. 그럼 네가 데려온 애가 낳은 게 뭐가 있는지 말이나 한번 해봐라.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저를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사실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으니 저 또한 할 말이 없기도 했어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했고 또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 같은 격리일만 오래 했으니 다른 직장에 가도 경력을 살려서 가기는 어려운 노릇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집에서 저를 지원해 주실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어린 마음에 너무 속이 상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으시는 통에 저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나중엔 우리 사이 반드시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오빠 얼굴에 먹칠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남자친구는 애써 저렇게 말을 해주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은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이 너무 먼 길을 돌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언젠가는 저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었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반대는 더욱 심해져만 갔고 저희의 결혼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이대로 지내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구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한테 짐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칠 대로 지쳐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완강하게 저를 붙잡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더라고요. 그런 그를 저 또한 내칠 수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둘이서만 할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임신이 의심된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로 발길을 옮겼는데 그곳에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어머나 축하드려요. 임신하셨네요. 여기 아기집 보이시죠? 순간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반대가 이렇게나 심한 와중에 임신을 했다고 하면 어느 시댁에서 좋아하시겠어요. 이를 어쩌나 하는 생각뿐이었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다른 도리가 없으니 일단은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었죠. 결국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아휴, 네가 우리 아들 발목을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아휴, 내가 이러니까 제명에 못 죽지. 속상해서 정말. 어쩜 그렇게 끝까지 반대를 하시는지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속이 상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몸도 성취 못한데 옆에서는 저리 반대만 하시니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답니다. 결혼식 날까지도 저를 향해 달가운 눈빛 한 번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야속한 분이셨어요. 그렇게나 모진 반대를 하는 결혼을 이어갔는데 어떤 며느리가 평탄하게 지낼 수 있었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 결혼 생활은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나마 중간에서 남편이 제어를 해주니 괜찮았는데 그마저도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그러다 10달 후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임신 기간 내내 힘들었던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 주었답니다. 저를 꼭 닮은 아이였는데 어머님께서는 막 아이를 낳은 저에게도 입에 나를 문 것 같은 말씀만 하실 뿐이었어요. 마음에도 안 드는 혼사를 기껏 허락했더니만 딸이야? 아휴 정말 어디 동네 창피해서 말이나 할 수 있으려나 몰라. 엄마도 참 이 사람 지금 막 출산했는데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다시금 아픈 말을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에만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회사로 복직을 했어요. 다행히도 어머님은 저희 그런 면을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일 여자일이 어디 있니? 네가 애 키운다는 핑계로 집에만 있지 않아서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어머님이 저한테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네요. 감사해요. 규모가 작고 월급이 많지도 않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이나마 다니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 앞날에 힘든 일만 왜 자꾸 생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제가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회사에 토로를 해보기도 했어요.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장기 근속자인데 어떻게 제가 구조조정 1순위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답변은 그저 윗선에서 지시한 상황이기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뿐이었답니다. 오래 근무를 하긴 했지만 사원수가 많지 않은 회사였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들은 거의 말단 직원이나 하는 업무였던지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전 너무나도 억울한 퇴사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을 겪은 저를 보고 남편은 위로해 주었답니다. 안 그래도 당신 아기 돌보랴 일하랴 너무 힘들어 보였어.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은 집에서 아이 보면서 당신 마음도 좀 추스렀으면 좋겠어. 내가 벌고 있는데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해주니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역정은 안 봐도 불 보듯 뻔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에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득달같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아니 그 조그만 회사에서 애 딸린 유부녀가 피바람에 1순위인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회사 잘렸다고 집에 퍼질러 있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든 다시 들어갈 생각해라. 알겠어? 같은 말이라도 조금이라도 유하게 해주신다면 어디 덧나는 것도 아닐 텐데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서운한 생각뿐이었어요. 저 또한 집에 있고 싶지는 않아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처럼 애 딸린 유부녀를 받아주는 회사는 많지 않았어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하기도 어려운 노릇이고 그렇다고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도 없으니 진퇴양난이었죠. 임신했을 때만 해도 이런 부분들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이력서를 수십 통 넘게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함께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어요. 면접까지 가는 날도 거의 없었고요.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으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이를 돌보면서 지내야 했어요. 그래도 내 새끼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어디냐 하는 생각이었어요. 소중한 순간들을 눈에 하나하나 담는 삶도 나름대로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물론 어머님은 그런 저를 여전히 못마땅해 하시고 저는 그런 어머님께 변명하기 바빴지만 그런대로 평온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5살 때였어요. 어느 날 도련님이 저희 부부에게 폭탄 발언을 하더라고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요? 도련님 언제 여자를 만나고 있었나 몰라요. 도련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이 집에 들어와서 고생 아닌 고생은 혼자 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손아래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왠지 벌써부터 든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도련님은 이번 주 주말에 시댁으로 인사를 올 거라고 했어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비 동서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예비 동서와 만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처음 얼굴을 본 예비 동서는 반짝이는 피부에 고운 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슬쩍 보아도 곱게 자란 듯해 보이는 외모를 하고 있었는데 저와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는데 예비 동서는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어머, 그럼 저랑 동갑이시네요. 아이, 너무 어려 보이셔서 저보다 한참 어리신 줄 알았어요. 어머나, 그러시구나. 몰랐네요. 피부가 한 20몇 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저와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는 아가씨 때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괜히 얼굴을 들여다보고 저와 비교를 해보는 게 어쩐지 속상한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비 동서는 부족함 없는 집에서 자란 사람이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취업을 해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지냈다는 말을 은연중에 하는데 저런 집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여유있이 자라서 그런지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가 다른 것 같아 보였어요. 동서는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9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활용점정을 찍는 말이었죠. 어머님은 그런 예비 동서를 보면서 아주 예뻐 죽어하는 거예요. 아유, 저 녀석은 어디서 이렇게 예쁜 처자를 물고 온 건가 몰라. 둘이 그럴 것 없이 빨리 날 잡고 식 올리자. 자일필 밀어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어? 말씀을 하시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떠난 뒤 어머님은 뒷정리를 하면서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예, 네가 봐도 네 동서대래가 정말 대단하지 않냐? 명문대 나와서 지금은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게 어디 쉬운 게 아니잖아. 요즘처럼 취업난 시대에 이런 철밥통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잘릴까봐 불안한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아? 아휴,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네가 뭘 안다고 너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참 한심하다. 제가 결혼할 때는 그렇게 탐탁지 않은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으면서 예비 동서와의 결혼은 빨리 추진하지 못해서 안달인 걸 보니 기분이 좋지는 못했어요. 공무원이라고 하니 아주 좋아 죽으면서 말이죠. 명문대 출신의 직업까지 안정적이라고 하니 예뻐하는 게 당연지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언짢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닌데 어떻게 사람 마음 아픈 곳을 저렇게 후벼 파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까지 한 6개월 만에 꼬리를 하더라고요. 후에 들었는데 시동생이 결혼할 때는 둘이 살 집에 돈을 꽤나 많이 보태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제가 이 집에 올 때는 1원 한 장 보태주신 게 없었거든요. 오롯이 저와 남편의 힘으로만 여기까지 일구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와 비교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이 되었고 지금 와서 다시 얘기를 꺼내봤자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서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오래간만에 시댁에 모여서 다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동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그럼 회사 잘리신 이후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연이도 많이 컸는데 뭐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왜? 여자들 집에만 있으면 엄청 퍼지잖아요. 이건 또 뭔가 싶었어요. 제가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어머님이 대신 나서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말도 마라. 얘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공부머리는 없거든. 취업 때문에 수능 시험도 안 봤다지? 네가 지난번에 그랬잖니?
제가 수능을 안 본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사람 기분을 잡쳐버리게 하는 겁니다. 둘이서 아주 편을 먹고 저한테 저런 식으로 꼽을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어머님보다 더 얄미웠어요.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형님, 고졸인 게 뭐 어때서 그래요? 다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공무원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공무원 시험이 뭐 자격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형님은 댁에서 공부 뒷바라지 해주시긴 좀 힘드시겠죠? 저는 일 그만두고 저희 아빠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편히 공부했거든요. 저희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거기다 대고 한마디 했어요. 부럽다, 동서. 근데 난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해 주실 형편은 안 돼서. 동서 말이 맞아. 나도 뭐라도 해볼게. 혹시 알아? 내가 한 5급 정도 시험에 합격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두 사람은 저 보란 듯이 소리내어 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큰아가 꿈은 원래 크게 가질수록 좋다고 하지 않니? 근데 그럴 머리가 있으면 너 다니던 회사에서 그 자리나 좀 지켜보지 그랬니? 형님, 5급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꿈은 원래 크게 꾸라고 하잖아요. 형님 아직 어리신 편인데 뭐라도 해보면 좋죠. 형님, 화이팅! 동서가 제 아래로 들어오면 정말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제 꿈이 너무 컸나 봐요. 저것들을 정말 한 대씩 확 쳐버리고 싶었어요. 동서는 손아래 사람인데도 저에게 무례하게 짝이 없었죠. 동갑이라 제가 만만한 건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님과 편을 먹고 저러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동서가 너무 얄밉지만 한편으로는 동서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나이를 먹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축복 같은 일이잖아요. 저에게도 저런 정도의 재력이 있었으면 지금처럼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조금은 슬퍼졌어요.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날은 점점 많아져 갔어요. 지난번에는 시아버님 제사로 다 같이 모였을 때였어요. 그날도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들은 모조리 제가 혼자 준비를 했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혼자서 하는 준비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면 저는 별말 없었을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표정이 조금 어두웠나 봐요. 그런 저에게 고생했다는 한마디와 칭찬 한 번이면 될 일을 가지고 굳이 사람 속을 뒤집어가면서 입으로 천냥빚을 사는 거예요. 얘. 너 지금 음식 조금 했다고 그렇게 죽상을 쓰고 있는 거니? 그렇다고 내가 나란 일로 고생하는 네 동서한테 와서 제사 준비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 네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잘리고 집에서 놀고 먹는 네가 한 게 맞지? 안 그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찍 들어와서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오늘따라 민원인이 많아서 마무리할 일이 좀 있었어요.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음식은 또 왜 동서가 전부 싸가는 건지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알가불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뒀어요. 1년 중에 동서랑 시어머님 보는 날이 몇 번이나 된다고 이런 일로 신경을 쓰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유부녀에게 재취업의 길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동서는 아이를 낳고 최근에 다시 복직을 했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복직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백 번 했었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있기는 했지만 당장에 소소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빵집에서 오전에만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사장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로 빵집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동서와 어머님 욕을 한바탕 하고 나면 속이 후련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동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제가 일하는 빵집에 온 거예요. 어머 형님, 여기서 일하세요? 빵집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고 손님 상대하는 것도 꽤나 즐거운 일이었는데
그걸 동서가 알게 된 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저한테 얼마나 무시를 할까 생각하니 벌써부터 부하가 치미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내 서서 일하는 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매출 줄어들면 또 잘릴지도 모르니 매출 좀 올려드리고 가야겠네요. 그러면서 빵을 여러 개 사서는 제게 코웃음을 치고 가더라고요. 저것들 머리털을 그냥 확 다 뽑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밉게 하는 건지 말이죠. 이걸 지켜보신 사장님도 저에게 듣던 대로 성깔이 보통 아니라면서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설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한테 그걸 쪼르러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머님도 그거 아세요? 형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요. 전 이미 그 일은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쪽팔리게 동네 빵집에서 알바나 하냐며 뭐라 하더라고요. 좀만 노력하면 뭐라도 성과가 있을 텐데 형님도 참 의지가 없으신 건가 봐요. 저는 요즘 복직하고 동사무소 일 때문에 바빠 죽겠어요. 육아휴직하는 동안 다들 저를 어찌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저 없으면 업무가 안 돌아간다나 뭐라나? 그래도 어쩌겠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지고 나서나 열심히 해야죠. 그 말에 어머님은 한마디 더 거들더라고요. 예, 네 동서 좀 보고 배워라. 이렇게나 사명감이 넘친다니까? 그런 싸구려 알바나 하지 말고 너도 좀 생산성 있는 일을 해봐라. 너 보면 내가 아주 속이 꽉 막힌 기분이 들어. 네 동서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뭐라도 시작했으면 지금쯤 어디서든 자리 하나 찾았을 텐데.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란 일이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보통 일인가요? 형님,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밥이나 좀 차려줄래요? 역시 밥은 남이 차려주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날 대로 났고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참고 싶지도 않았어요. 속에서 정말 열불천불이 나고 있었거든요. 뚜껑이 열릴 대로 열린 저는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종이 한 장을 내밀고 소리쳤어요. 동서, 등본 떼주는 일이나 하는 구급 주제. 어디 5급한테 개겨? 비빌 때 비벼. 두 사람 앞에 내민 종이는 저의 행정고시 5급 시험 합격증이었어요. 두 사람은 눈이 빠질 듯이 쳐다보고는 놀라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그렇게나 무시했던 제가 5급 공무원이 되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큰애야.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거 진짜 합격증 맞아? 어머님,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합격증이라고 쓰여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랬어요. 저는 회사에서 잘린 이후 지난 4년간 죽어라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5급 공무원 응시 자격 요건은 정말 다행히도 특별한 경력이나 학력 등에 관계없이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야기의 전말은 이랬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난 이후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9급 공무원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 저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공부에 매진하긴 어려운 상황인지라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이러더라고요. 당신 그러지 말고 이참에 공무원 준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공무원? 내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공부에는 재능도 없고 일찌감치 손 놓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머님과 동서의 말이 뭐 하나 틀린 것이 없기도 했거든요. 스스로를 믿지 못했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저를 구원해준 것 역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복돋아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재수씨가 공부머리가 있어 보여? 내가 보기엔 당신이 맘 딱 잡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당신은 한 3년 잡고 공부하면 5급도 너끈하게 합격할걸. 정말이라니까. 당신이 못 믿겠으면 내 말을 믿어봐. 남편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아니었으면 도전조차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잔업이랑 야근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 제 고시 공부 뒷바라지 정도 못 해주겠냐면서 저를 지원해줬어요. 결혼할 때 저에게 그늘이 되어준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킨 것이었죠. 누구한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준 건 남편이었답니다. 저는 그 길로 꼬박 4년간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공부에 매진했어요. 책상 앞 벽지에 시모랑 동서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이를 갈며 공부했죠. 잠이 오고 나태해지다가도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동서를 뛰어넘겠다는 생각과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에 임했는데 4년쯤 되니 오로지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남편에게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어요. 그리고 3년간의 공부를 끝으로 저는 합격이라는 축배를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합격 후 연수를 받기 전에 잠깐 빵집에서 알바를 한 거였고요. 동서와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일절 없었지만 둘을 모르고 저를 무시하는 두 사람한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님, 정말 5급 시험에 합격하셨다고요? 동서, 보면 몰라? 나 이번에 5급 시험 합격했어.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두 눈으로 보고도 몰라? 어쩜 그렇게 날 무시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 동서가 나한테 뭐라도 노력해보라고 했잖아. 근데 동서 말이 맞더라. 뭐라도 노력하니까 이렇게 합격하는 걸 보면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체증이 한 번에 확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인간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두지 못한 게 한이네요. 멍청하고 어리 빠진 그 표정을 두고두고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소리를 확 질러버리니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열지 못한 채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남편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재수씨, 이 사람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재수씨 공도 커요. 그렇게나 뭐라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엄마도 이제 5급 공무원 나으리가 있는데 9급만 싸고 두실 생각은 아니시죠?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니 완전 웃음이 터져버릴 뻔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어머님은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동서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득달같이 와서 이러시는 겁니다. 어디 9급 나부랭이가 5급 형님한테 이러는 게야.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안 그러니 크나가? 그럼 동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속으로 씩씩거리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하지만 더 속이 시원한 일은 그 뒤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일했던 빵집에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사장님께서는 짧은 시간 동안 힘들 때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신 은인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동서가 빵 포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놀라서 동서를 불렀어요. 어머, 동서, 여기서 근무하는 거야? 동서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치고 싶다는 눈빛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는 근무하던 동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재판 싸우고 인사고과에서 완전 벼락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한판 크게 하고 제 손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후에도 들었는데 원래도 근무하던 동사무소 직원들과 사이가 그렇게나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남들 다 바빠 죽겠는데 혼자만 점심시간 되면 따박따박 밥 먹으러 가고 워낙 불친절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는데 어떤 동료가 그걸 좋게 보겠어요. 바깥에서는 행실을 그렇게나 개차반같이 하면서 시댁에서만 나란 일 하는 나리 행사를 했던 겁니다. 결국 잘리다시피 그만둔 거면서 시댁에 얘기하기는 쪽팔리니 말하지 않고 그냥 빵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였죠. 세상에, 동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 동서, 여기 사장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나도 오늘 인사드리러 왔거든. 내내 서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동서도 알다시피 매출 떨어지면 언제 잘릴지 모르니 내가 동서 위해서 매출 좀 올려줘야겠다. 그렇게 저는 동서에게 보란 듯이 한 방 먹여주었는데 빵집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 친구가 미연 씨네 동서였어? 우리 매출이랑 상관없이 조만간 못 나오실 판이야. 손님들한테 불만사항 접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요즘 사람들은 다들 인터넷에 글 올리잖아. 아휴.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죽하면 앞에서 대놓고 저러실까 싶었어요. 동서는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는 속으로 완전 박장대소를 하고 웃고 있었답니다. 사장님과의 짧은 인사를 뒤로하고 빵을 한아름 사들고 나와서는 캐제를 불렀어요. 얼마 뒤 시댁에서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 번 더 동서의 속을 뒤집어 놨어요. 참, 어머님, 동서 요즘 제가 일했던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왜 저한테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 이제 5급 됐다고 따돌리시는 거 아니죠? 동사무소 일 그만둔 줄 알았으면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주는 건데. 동서, 어머님도 가족인데 알고 계시는 거지? 어머님은 확실히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일부러 염장을 지를 작정을 하고 꺼낸 말이었거든요. 아니 뭐? 너 그 직장을 왜 그만둬? 아무리 9급 나부랭이라도 붙어있으면 나중에 연금 나오고 할 건데 누구 좋으라고 그 자리를 그만둬? 나 참 정말. 아휴 답답한 것. 네가 똑똑한 줄 알았던 내가 멍청했다. 동서도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어머님. 동서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 열을 식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한마디 더 했어요. 동서, 그러지 말고 나 밥이나 좀 차려줄래? 동서 말처럼 나란 일이 만만치가 않네. 제가 저렇게 말을 하자 어머님은 빨리 밥이나 차려오라고 성화를 내시는데 진짜 천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나 속이 뻥하고 뚫리던지요. 듣자 하니 동서는 친정아빠 믿고 홧김에 일을 그만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친정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더는 뒷바라지 해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딱 긋는 바람에 완전히 찬밥 신세로 전락을 했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제가 이 집에서 완전한 실세로 자리를 잡았고 그 덕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지낸답니다. 저를 그렇게나 무시하던 동서는 서열 최하위가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심심하면 동서에게 속에서 열불이 나는 말을 한 번씩 해주면서 안갚음을 해주고 있답니다. 동서, 그러지 말고 뭐라도 좀 하면서 지내봐. 100세 시대라는데 동서 아직 어리잖아. 뭐라도 하면 또 될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제가 저러면 동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요즘은 저한테 절절 매면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가 날라주고 계세요. 덕분에 집안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동서는 지금 저를 따라 5급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난리예요. 집안일도 개차반으로 해놓고 육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동생이 아주 벼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인생사 참 세옹지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대학이 어쩌고 공무원이 어쩌고 하더니 지금 저러고 지내는 걸 봐요. 또 고졸인 제가 5급 공무원이 되어서 큰소리 떵떵 치면서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저는 한으로 맺힌 대학을 가기 위해 일과 대학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하면 석사도 밟을까 생각 중이에요. 공부에 늦바람이 나서 느지막하게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살고 있답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는 게 인생이니 다들 너무 실망할 것도 너무 들뜰 것도 없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